동남노회가 신임 임원단을 구성한 이후 처음으로 임시노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 재판국 재심 판결에 대해 피고 경정 절차 하자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46차 CBMC 한국대회가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CBMC의 비전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광복절을 맞아 산상 구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한 오정현 목사는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며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TV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지난 5일 판결한 서울 동남로의 명성교회 위임 목사 결의 무효 재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 경정 절차의 하자 등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즉 교단의 헌법을 근거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헌법에 명시된 피고 경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판결의 효력 여부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피고 없는 일방적 재판을 진행한 셈인데요. 이 문제와 더불어 서울 동남노회 임시노회 소식을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5일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빈 결의가 무효라는 재심 판결을 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 백이회기 총회 재판국이 지난해 8월 7일 내린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빈 결의는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적법한 피고 경정 절차는 물론 피고의 진술권 또한 주어지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는 등 중대한 법적 하자가 드러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단헌법 제145조 피고적격 및 경정 1항을 보면 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3항에는 재판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경정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재심한 청빈결의 무효 소송은 피고가 서울 동남노회 치리회장으로 지난 7월 25일 새로 선출된 치리회장인 최관선 목사로 피고를 경정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했지만 이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것. 또 교단헌법에 의거해 재심에 대해 진술할 기회도 부여받아야 했지만 최관선 노회장은 피고 경정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진술할 기회도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피고 경정에 관한 통보나 아니면 진술 기회 부여받으신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예. 아무 통보도 없었어요. 예. 전혀 연락이 안 왔어요. 일각에서는 서울 동남노회 그 자체가 피고로서 별도의 경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동남노회에 새로운 서기로 선출된 김성곤 목사는 교단헌법은 세상법과는 달리 행정소송의 피고를 치리회장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일반 행정법에서는 맞습니다. 행정단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거는 거기 때문에 행정의 장이 누구냐의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교회는 좀 특별한 단체거든요. 일반 행정단체하고 다르거든요. 노회나 교회는 치리의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노회는. 그러니까 피고가 꼭 치리의 장인 노회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바뀌면 피고가 바뀌었다, 경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연락을 해줄 뿐만 아니라 진술할 기회도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재판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고가 자기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을 우리가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울 동남노회는 재판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기에 총회 재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재판이 절차가 잘못돼가지고 불법 재판이라고 할 수 있죠. 피고가 누군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재판한다는 자체가 그건 잘못된 재판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재판이죠. 예, 앞으로 우리가 법정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거의 대치해 나가려고 합니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있지만 피고기관의 치리회장이 재심 판결 수용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혀 재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 서울 동남노회는 14일 열린 임시노회에서 34명의 총회 총대 선출을 확정하는 등 긴급한 현안들을 처리하고 가을 정기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CCTV 뉴스 변현준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가 지난 13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는 주제로 46회 한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CBMC 비전을 다시 세우며 기독실업인으로서 가정과 일터, 사회에서의 역할과 사명을 찾기 위한 예배와 워크숍, 특강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포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막을 연 2019 CBMC 한국대회. 기독 실업인으로서 세상에서 신앙의 기치를 들고 달려온 모습처럼 전국 각적 회장들은 당당히 깃발을 들고 대회에 입장합니다. 미주와 중국, 일본과 동남아 지역 한인 CBMC 회원들을 포함해 전국에서 3천여 명이 넘는 회원들이 이번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승률 CBMC 중앙회장은 국가적 과제인 한반도 통일과 세대 간의 융합, 경제 위기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열고 장애물을 거두는 일에 CBMC가 앞장서자면서 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을 환영했습니다. 또 자라나는 차세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올바른 리더십의 본을 보이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CBMC는 이 한국과 세계를 통하여 미래 사회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6차 경주 한국대회가 정말 성문으로 나아가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내거는 새로운 도전과 개척의 사역을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더욱 크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새 문을 여시는 창조력. 이건호 순복음 대구교회 목사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궁지에 빠지게 하실 때가 있다면서 그때에 비로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움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호 목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중한 시간에 지금껏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기도를 하고 한 번도 가지지 못했던 꿈을 꾸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지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크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궁지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두레스두원 김진홍 원장과 조소환 마케팅 그룹의 조소환 대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김윤희 총장 등이 특별 강연에 나서 CBMC 회원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 전략과 정신을 공유했습니다. 조소환 대표는 마케팅 전략과 창조 경영이라는 주제로 가장 어려운 때에 과감히 변화하고자 하는 자신감과 도전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어디 성경에만 해당될 거예요? 우리 일생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저는 수백 번 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질병이지 안 되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시 기업가 정신을 얘기할 때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도전하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브를 가지고 움직이면 됩니다. 절벽에서 떨어질 때 그 어느 때보다 높게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각 지역 CBMC 회원들은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간 기독 실업인의 사역들을 공유하고 감사를 나눴습니다. 한국 기독 실업인회는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일터 사역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켜 킹덤 컴퍼니의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나아가길 다짐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광복 74주년을 맞아서 지난 11일 광복절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어 청계산 기도원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청계산 산상기도회를 열고 국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한 오정현 사랑의 교회 목사는 북한의 핵 위협과 열방들의 위협, 동성애의 범람 등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며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산상기도회에는 현장 참여 3,200여 명을 비롯해서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를 통한 참여 등 총 9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기독교 문화축제 2019 팡팡 프레이즈 페스타인 칠포가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경상북도 포항시 칠포 해수욕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수 조성모와 자두, 래퍼 BY 등 국내 유명 뮤지션들과 헤리티지, 김보규 밴드 등 CCM 뮤지션들이 출연해서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팡팡 프레이즈 페스타를 주최하는 박진석 포항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는 찬양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기독교 정신을 담은 축제가 새로운 사역 모델이 돼 세계로 퍼져나가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포항 강진으로 피해를 겪은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시작된 팡팡 프레이즈 페스타는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해 이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러시아나 중국 등 해외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12일 러시아 우스리스크에서는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기념비 제막식이 있었는데요. 최재형 기념사업회 문영숙 이사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기념비 제막식 참석으로 현재 러시아 우스리스크에 계신데 제막식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한국에서 올해 4월 달에, 국회 문화체육위원장인 안민석 의원하고 에덴교회 한민족 평화나눔재단이라는 소강석 목사님하고 최재형 기념사업회 저하고 현지 여기 고려인 문화센터, 고려인 자치회 회장 니콜라이하고 최재형 순국 100주년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념비와 흉상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이쪽으로 가져와서 그분들이 다 참석을 했고요. 고려인 이쪽 자치회 임원들, 또 여기 고려인 현지 분들, 또 기자단들 그렇게 와서 제막식을 잘 마쳤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에 대해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재형 선생님은 1860년 8월 15일에 한경도 경흥에서 태어나셨고요. 구한 말에 기근도 심하고, 그래서 9살에 두만강을 건너서, 얀치에라는 곳에 와서 11살에 이제 너무 배가 고파서, 최초의 정교회 러시아 학생이었는데요. 배가 고파서 코시에트 항구에 가면 이제 뱃사람들의 심부름만 해줘도 호기를 면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한 러시아 선장 부부한테 구조가 돼서 선장을 따라서 6년 동안 세계를 항해를 하면서 이제 무역을 배우게 되고요. 17살에 6년의 항해를 끝내고 블라디보스톡에 돌아와서 그때 당시 제정 러시아는 동방 정책을 막 시작할 때였고, 그래서 많은 인부들이 필요했고, 한인들은 점점 이제 러시아로 이주하는 숫자가 늘어났고, 그래서 한인들의 이제 대변자 역할을 하면서 군인들이 필요한 생필품이나 건축이나 막사나 여러 가지 도로 공사나 이런 거를 한인들과 함께 건설하면서 이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돼요. 그래서 동양의 카네기라고 할 만큼 엄청난 부를 쌓고 또 얀치의 군수가 됩니다. 네, 9살에 러시아로 건너가서 막대한 부를 이루기까지의 그 과정이 한편의 드라마 같은데 최재형 선생이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도왔다고요? 러일 전쟁 이후에 이제 안중근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의회라는 걸 조직하고 안중근은 그때 당시 동의회 산하 대한의군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국내 진공작전도 하고 그러다가 1908년에 이제 대한의군 참모 중장으로서 안중근은 전투를 하다가 1909년에 하얼빈 의거를 최재형의 도움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최재형은 안중근한테 권총도 사주고 하얼빈에 가서 입도를 처단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권업회도 세웠고 여러 가지 한인들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한인들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의 최초 내각의 재무총장으로
최재형 선생님이 선임이 되었는데 1920년에 일본이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상륙하게 되면서 4월 참변이라는 걸 일으키거든요. 그때 최재형 선생님이 잡혀서 이제 일본군 총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이 최재형 선생 같은 해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연구도 많아져서 이런 분들의 삶이 좀 더 많이 알려지고 기억되길 바라는데 우리 이사장님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정말 안중근은 아는데 안중근이 있게까지 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최재형 선생은 전혀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소비에트 시절일 때는 러시아 사람을 언급할 수도 없고 이쪽에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다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비에트가 무너지고 1991년에 한러 수교가 다시 재교가 되고 이러면서 이쪽에 활동했던 많은 분들이 점점 밝혀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그 모든 분들의 중심에 서 있던 분이 최재형이라는 게 알려져서 올 3월 28일에 최재형 선생님이 마지막 살던 집이 최재형 기념관으로 이제 재탄생이 됐고요. 또 올해 8월 15일이 최재형 선생님 탄신일인데 탄신일을 앞두고 이제 여기에서 그 기념관 안에 흉상과 기념비를 세우게 돼서 앞으로 이쪽에 관광 오는 모든 관광객들은 이제 필수 코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많이 알려지고 그 묻혀졌던 독립운동의 역사가 연해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네, 이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이 역사 속에서만이 아닌 지금 우리의 삶에도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재형 기념사업회 문영숙 이사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이면서 그에 따른 투쟁과 저항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런 숱한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를 이뤄냈는데요. 30년 전 중국은 천안문 사태가 무참히 짓밟히면서 자유와 개방 대신에 억압과 통제라는 정반대의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최근 천안문 사태 30주년을 추모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As President Nixon and the U.S. opened up China more in the 1970s and 80s, there was great hope that maybe they were going to come around. But then came the Tiananmen Square massacre, crushing the hopes of more than 1 billion people. But before that massacre came days of tens of thousands of hopeful Chinese pushing in the square and elsewhere for more freedom and democracy. Marion Smith of the Victims of Communism Memorial Foundation. It was a wave that was spread throughout China in the spring of '89. It's a wave that we also saw in Europe that same year. Unfortunately, in China, it was extinguished by the People's Liberation Army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ho were willing to murder their own citizens rather than talk about their legitimacy. As this rally noted, a dark time followed. Reggie Littlejohn fights against the Chinese totalitarian grip on childbirth, which has led to some 400 million abortions. At that time, at least, they could even gather on the square. Today, they don't have freedom of association, and if two people got together on the square and held up a sign, they would be immediately detained. That's how much human rights have regressed since Tiananmen Square. Smith described what came after the massacre. Absolute prohibition on the exercise of political freedom, free speech, religious freedom, etc. And today, under Xi Jinping, you see a hardening of that totalitarian state. He is a more dictatorial leader than any leader we've seen in China since Mao. Many remember one man after the massacre blocking tanks with his own body. Littlejohn says such courage would get no respect today. There was one pastor's wife in Henan province in 2016 who stood in front of a bulldozer as it was bulldozing a church. She wouldn't move, and she actually got bulldozed. She was killed, buried alive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s more Americans than ever are leaning towards socialism, there's a lesson for them in Tiananmen Square. That's the fact that no collectivist government is ever going to lead you towards more rights and more freedom. Paul Strand, CBN News, Capitol Hill. 사립대학에서 운영하는 학교 법인이 자진 해산하면 자녀 재산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준다는 사립대 구조조정안이 발표됐습니다. 네, 학령 인구가 급감하면서 대학마다 입학생 정원을 채우기 어렵게 됐고 이에 따른 대책들이 나온 건데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오늘 이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학령 인구 감소세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정부가 대학 정원의 인위적 감축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 이런 내용인데 현재 상황 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학령 인구 감소가 이제 출산율 저하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 입학생들보다도 그 정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대학들이 그 지원을 안 해서 지원할 수가 없죠. 이제 그 인구가 부족하니까 그 학령 인구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그 정원을 마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제 학교를 이제 평가를 했죠. 대학을. 그래서 평가를 해서 그 이제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대학 정원을 이제 감축했죠. 인위적으로 이제 감축한 겁니다. 근데 그 인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학령 인구 감소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거는 대학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게 유도하는 그런 방안을 이제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마련한 것이죠. 그렇군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이런 원인은 뭐 아무래도 출산율 감소와는 뭐 무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이제 콩나물 시루라고 해서 한 학급에 한 60명쯤 됐죠. 그렇죠. 저도 그랬죠. 그렇게 점점 줄어들어서 아예 학생 수가 없어서 그 폐교를 하는 초등학교도 지방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인위적인 감축 대신 결국은 이제 유도를 하게 되는데 대학 스스로 폐교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인위적 감축을 위해서는 학교의 정원을 스스로 감축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는 방안을 이제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학 정원이 있는데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재정 지원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입학 정원을 줄여야만 이제 채울 수 있는 만큼으로 줄여야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스스로 입학 정원을 줄이게 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도저히 채울 수 없을 때는 폐교까지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폐교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긴 했는데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대학 자율에 맡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쉽게 얘기해서 인위적으로 감축했을 때는 그 아주 그 좀 이렇게 부실 대학이 아닌데도 감축하지 않으면 또 지원 못 받을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정난에 이제 부실 대학이 아니면서 이제 재정난에 휩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득보다 실도 많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운 이 방안은 스스로 그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재정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정원을 채울 수 있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이제 명문 대학 아니면 이제 수도권 대학들 이런 대학들은 대학의 자율성이 강화됐다고 이제 굉장히 환영하죠. 근데 문제는 지방 대학들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정원을 채우지 못하니까 재정 지원을 더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정원도 채우지 못해서 입학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이 입학금도 적은데 재정 지원까지도 또 적어지니까 이제 이중고가 되죠. 그럼 결국은 이것이 지방 대학 죽이기 아니냐. 그래서 지방 대학에도 이제 외국의 경우는 지방 대학도 이제 거점에 이제 명문 대학이 많죠. 그래서 이제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방에도 이제 대학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방 대학을 다 죽이고 전부 수도권으로 집중하게 되면 지방에 대한 발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방대 발전을 위한 유인책은 없이 결국은 지방대 죽이기 아니냐 이런 이제 반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가 무책임하다 이런 좀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실제적으로는 좀비 대학이 많아질 우려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원을 못 받으면 폐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폐교를 하지 않고 그냥 학생 수는 뭐 한 20-30%밖에 안 되는데 정원에 그냥 정원을 유지하면서 그냥 그러면 이제 유령 대학 비슷하죠. 결국 이제 학생들은 일정 수의 학생이 있어야 이제 커리큘럼에 의해서 이제 그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또 학문의 발전도 가능한 건데 학생 수가 적으면 학문의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죠. 융복합 시대에 또 융복합할 수 있는 그런 학과를 개설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지원을
안아주는 걸로 자율성에 의해서 스스로 대학을 감축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수도권의 대학만 발전되고 지방 대학은 발전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방 대학에 발전된 유인책을 네. 지금 더 생각해서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근데 이제 일반 대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신학대학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신학대학도 일반 대학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신학대학의 경우에도 뭐 학교 자체 내에 어떤 회계부정 같은 것도 있었죠. 뭐 신학대학이라고 해서 일반 대학과 달리 훨씬 더 회계가 투명성 있고 그러지 않고 좀 비슷한 네. 문제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 같은 경우도 일반 대학하고 똑같이 설립할 때는 설립 요건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해서 그 부실대학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일단 부실대학으로 된 경우에는 어떻게 이 부실대학을 정리할 것인가. 이 부실대학을 그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국가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담이 되니까 네. 부실대학을 정리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예. 앞으로 이제 제시될 수 있는 구체적인 혁신 방안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국립대학들은 이제 대학원 중심의 그 연구대학으로 재편해서 거기는 이제 순수한 연구대학으로 만드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대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특성화라든지 또 다양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대학들. 그래서 특성화 고교가 있지만 이제 대학도 특성화 대학을 이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대나 전문대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지방대의 경우에도 이제 특성화 대학을 만들 수 있지만 특히 전문대의 경우에는 직업 고등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특화시켜서 결국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택의 기회를 많이 줘서 각자 자기에게 맞는 그런 그 학교로 만들면 결국 이제 다 같이 발전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전부 똑같은 대학으로 만들어서 서열화가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결국은 이제 입학하지 않고 뭐 결국은 이제 이게 부족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립대학에 대한 어떤 책무성이나 뭐 회계적인 투명성 이런 부분에도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네. 감독하고 또 여러 가지 관리를 할 그런 필요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학문 간에도 융합할 수 있는 학과가 설립되기 쉽게 네. 요건을 만들어서 뭐 옛날에는 이제 학과 이름이 다 이제 정해져 있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이름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학과들이 많이 있죠. 그런 이제 그 학과들은 시대에 맞춰서 그 시대에 맞는 인재를 이제 양성하기 위한 학과들이죠. 그래서 그런 학과들은 이제 결국 다른 학문과의 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런 학과의 설립을 또 용이하게 하고 네. 이제 끝으로는 부실대학이 도저히 안 되면 폐교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설립자들이 폐교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돈을 들여서 설립을 했는데 이걸 폐교해버리면 이 폐교 매각 대금이 전부 국고로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교를 안 시키는 거죠. 그 폐교를 안 시키다 보니까 좀비 대학이나 유령 대학 그러니까 학생 수는 한 정원의 한 20-30%밖에 안 되는데 대학은 그대로 유지되는. 네. 그래서 폐교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 폐교 재산을 매각하면 그 매각 대금 중에 일부를 설립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서 설립자가 폐교를 좀 쉽게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폐교가 어려운 게 폐교는 감정가로만 폐교하게 돼 있죠. 매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 이하로도 매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네. 설립자들이 쉽게 폐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실대학, 좀비대학이 정리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참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이걸 좀 성경적 시각으로 살펴볼 때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풀어가면 좋을까요? 결국은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백년지 대계니까 대증요법으로 그때 나타난 현상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원인요법으로 결국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잠언 1장 3절에도 교육으로 사람을 깨우쳐 무엇이 옳고 바르며 떳떳한지 헤아리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생각해서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교육 정책을 정부가 바뀌더라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결국 장기적인 입장에서 임기응변식이 아닌 중지를 모아서 결국 그 해법을 찾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 네. 앞서 뭐 여러 혁신 방안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그야말로 뭐 재정과 인적 관리 모두 좀 더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합리적인 방안들이 모색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분야든 최초라는 건 말 자체에서부터 의미를 갖습니다. 최초의 한국인 선교사로 한국 교회사에 의미를 갖는 인물이 바로 이기풍 목사인데요. 네, 제주도로 파송된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사면서 신사참배 거부로 순교자가 된 이기풍 목사의 삶과 또 신앙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풍 목사의 외손자신데요. 신현선 목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이기풍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수식어가 참 많으십니다.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뭐 제주도의 첫 선교사, 한국의 사도 바울, 또 많은 수식어가 있으신데 어떤 분이셨나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초의 목사이시기도 하고 또 최초의 선교사, 제주도 파송 선교사이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 목사님이신데. 오늘 특별히 이제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 할아버지의 그 삶을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사에 기독교는 독립운동의 전원지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네. 개인의 영혼 구원을 넘어서 애국하는 종교, 민족 종교 역할을 했거든요. 사실 특히 독립운동의 그 선구자였던 도선 안창호 선생님, 또 백범 김무 선생님, 또 조만식 선생님, 또 최자영 선생님, 그다음에 이승만 박사님 다 사실 모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또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든 그 국민들의 그 칭송을 받았던 거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희 아버님도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그 투철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복음적 삶을 사셨다. 이렇게 저희 외할아버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예,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도 뭐 그야말로 정말 큰 분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좀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할아버지가 원래 그 구한말 시대 때 변화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사실은 깡패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깡패라기보다는 그 암울한 시대에 마음대로 뜻을 펼칠 수 없으니까 네. 그렇게 아마 망나니 짓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후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목회자가 된 이후에 정말 하나님 나라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외할아버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외할아버지 열정이 제주의 최초 선교사라고 하는 당시에는 1908년 당시에는 제주가 전혀 기독교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역량을 갖췄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아주 변화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또 한국의 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있지 않나라는 네네. 생각도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 이제 저희 외할머니가 외할머니라 하면 이제 이기풍 목사의 사모님이신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어렸을 때 가끔 외할머니께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목사가 된 기념으로 이제 선교사로 가야 되겠는데 제주도를 이제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누가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다 이렇게 망설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 외할머니께서 그 문제로 이제 외할아버지가 심각한 고민을 안고 집에 왔을 때 그렇게 고민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겠냐, 우리가 가자. 그렇게 외할머니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제 누구도 가기를 꺼려 했던 그 제주도를 가기로 그렇게 결단을 내리셨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이 연결이 되어서 그야말로 제주 지역에 아주 열정적인 복음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또 듣기로는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서양 선교사님이시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서양 선교사에 대한 의미를 할아버지가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세계 열강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어렵게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사실을 몰랐을 때 이제 마페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선교를 할 때 무척 힘들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돌로 마페 선교사의 턱을 깨는 그런 짓을 했고 또 교회당을 지으면 가서 교회당을 불질러 버리고 교회당을 파괴하는 그런 못된 짓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외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원산 지역에서 그때 당시 청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피신을 갔다가 아마 원산 지역에서 수알렌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턱을 깼던 마펫 목사의 기억이 나서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가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이제 투옥되시기도 하셨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좀 나눠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할아버지께서 순교하신 때가 이제 해방되기 3년 전 1942년이거든요. 할아버지께서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해방을 맞이하셨으면 참 기뻐하셨을 터인데 그런데 이제 신사참배를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하신 근거가 이런 거죠. 이제 할아버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씌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절을 할 수가 없다. 그 원칙을 위배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신사참배 정책을 거부를 하신 거죠. 근데 당시에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 당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내선일체를 주장하는 입장인데 그게 아주 큰 도전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우상 앞에 절을 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 나라 원칙에 그렇게 입각해서 철저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일제에 항거를 하셨던 거죠. 이기풍 목사님의 삶이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제 목사님이 직접 제작을 하셨다고요? 제가 1974년도에
네. 그 영화에 그 할아버지 역으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제작하시고 출연을 했던 배우로 이유는 직접. 네. 제가 외할아버지하고 제일 많이 닮았다. 그래서 제가 영화에 그 출연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좀 간접적으로나마 외할아버지의 삶을 직접 체험해 보신 거잖아요. 네.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그 이후에 그런 목회의 길을 걷게 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저희 집이 늘 가난하게 살았는데 가난하게 살았던 이유를 제가 몰랐었는데 사실 외할아버지가 순교하신 이후에 우리 어머니가 외할머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 외할머님을 모시기 위한 그런 환경에 남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 외할머니를 모셨는데 그 외할머니를 모시는 과정을 통해서 쭉 그 할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들을 때 늘 그 세상과 짝하지 말라. 또는 뭐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해서 그러니까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은 아마 철저한 신앙교육이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제가 순교부 영화 제작을 하면서 처음에 할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이제 그 할아버지에 대한 주연을 하려면 그 주연에 대한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야지 그렇죠. 주연 출연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할아버지에 대해서 인물 탐구를 깊이 하다 보니까 정말로 존경스럽고 이분이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그야말로 목숨도 불사하고 이 선교 열정으로 제주를 향하여서 그렇게 선교를 했고 하는 그분의 삶의 행적,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신사참배를 거부할 때 정말 그 철저히 성경에 입각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 투철한 그 신앙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정말 저에겐 큰 그 마음의 그 도전이 되어서 저도 할아버지와 같은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주회종이 되겠다 이렇게 소원을 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가 더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영화를 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이제 사실 지금은 뭐 1907년 평양 대부흥회 길선주 목사 뭐 이런 것들이 다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예컨대 1970년대만 해도 사실 한국 교회 초기의 목사님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신학교에서 한국 교회사 정도를 공부하는 신학생들이나 잘 아실까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 57에 저희 어머니를 아셨기 때문에 1970년대면 어머니가 젊은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국 초기에 그 목사님들의 그 정말 복음을 위한 그 열정과 수고가 너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를 통해서 한국 최초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 한국 개신교를 세워왔는지 이런 역사를 좀 기록해서 전달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해서 그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74번째 광복절을 저희가 맞습니다. 그야말로 이 또 광복절을 맞다 보니 이기품 목사님의 삶이 더욱더 저희 가슴에 좀 깊이 와닿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대에 본받아야 할 영적 유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좀 영적 유산들을 본받아야 할 영적 유산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또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린 시절에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유남의 권사님이 저를 신앙적으로 많이 양육을 하셨는데 아마 일제강점기 때는 정말 고난이 많고 엄혹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늘 저에게 즐겨 그 이야기해 주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 제목이 감사와 장미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내용인즉슨 하늘나라에 가면 장미나무가 있는데 모든 장미나무에 성도들의 이름표가 붙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는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감사하면 천국에 내 이름표가 달린 장미나무에 커다란 장미꽃이 피고 그렇게 감사를 안 하면 조그만 찔레꽃과 같은 그 장미꽃이 피고 이도저도 감사가 없으면 잎새만 무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상급을 생각해서 천국에 있는 내 이름표가 달려있는 장미나무에 큰 장미송이를 기대를 해라.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면 그 장미송이가 몇 송이인가에 따라서 큰 상급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어린 시절에 그렇게 어떠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천국에 있는 제 이름표가 달리는 장미나무를 생각하면서 그때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어려웠던 시절을 잘 넘어왔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아마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모든 그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그 귀한 예화로 정말 영적으로 많은 그 도전을 주고 또 인내하도록 그렇게 했던 그런 그 이야기가 그 감사와 장미꽃 이야기가 지금 생각이 나서 참 아주 추억이 새롭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의 이름도 그 장미꽃 나무에 이름표가 꼭 있기를.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걸 위해서 또 인내하면서 또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저희가 잊고 있는 경우들이 많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신앙 유산들이 굉장히 저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신앙 유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유산들을 기억하면서 저의 신앙도 훨씬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기풍 목사의 외손자 되시는 신현선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동남노회가 신임 임원단을 구성한 이후 처음으로 임시노회를 개최했습니다. 제46차 CBMC 한국대회가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광복절을 맞아 산상 구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문화축제 2019 팡팡프레이즈 페스타인 칠포가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경상북도 포항시 칠포 해수욕장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홍콩과 중국 등 최근 아시아 국가 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길이 모색돼야겠는데요. 부디 하나님 편에 있는 자유와 평화, 화해와 치유가 그 방법이 되길 기도합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